숲의 나무들이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듯 우리네 삶도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지요. 하지만 그 변화 앞에서 우리는 종종 작아지곤 합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 하나 얹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나는 남들처럼 진득하게 한 우물을 파지 못했을까? 내 이력서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 그런 자책감 같은 거 말이죠. 여기 그 불안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작가에서 화장품 마케터로, 다시 IT 컨설턴트로 거쳐 식품 기업의 임원, 그리고 CEO가 되기까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분야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온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제 한 가지 기술로 평생을 버티는 장인보다 흩어진 경험의 점들을 연결해 새로운 별자리를 그리는 피보터를 원하고 있습니다. AI가 답을 내놓는 시대에 질문을 던지고 판을 바꾸는 힘은 바로 그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0대까지의 치열함을 뒤로하고 새로운 막을 준비하는 분들, 혹은 지금의 일이 내 길이 맞는지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이 책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는 인생의 재설계. 지금의 일을 계속해도 괜찮을까?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도 마이크를 앞에 두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손에는 묵직한 포터 필터가 들려 있었어요. 에스프레소 커피 내리는 그 묵직한 기구 있죠? 그거 포터 필터라고 불러요. 강릉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저는 거의 평생을 커피 내리는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매일 아침 원두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라인더의 분쇄도를 조절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일. 그것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가 돼서 여러분들께 목소리를 전하고 있네요. 익숙했던 원두 향기 대신 사실 2평도 안 되는 저희 서재가 여전히 낯설 때가 있어요. 가끔 아직도 지난날 강릉 앞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리워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묻곤 한답니다. 평생 해온 일을 그만두고 이 나이에 유튜버라니, 자작 아저씨라니, 나 지금 괜찮은 걸까?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켜온 카페 문을 닫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막막함과 두려움. 아마 삶의 경로를 바꾸어 분들이라면, 혹은 바꾸고 싶어서 망설이는 분이라면 제 마음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책 지금의 일을 계속해도 괜찮을까를 집어든 이유도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지은이 이연승, 펴낸 곳은 북수고입니다. 우리 어릴 적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이 있죠. 한 우물을 팔아. 재주가 많은 사람은 굶어 죽으니 한 가지 기술을 진득하게 익혀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저 역시 강릉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자리를 지키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이 책 저자의 이력서를 보면 우리의 그런 통념이 기분 좋게 배반을 당합니다. 저자의 삶은 한 우물이 아니라 마치 여러 개의 우물을 징검다리처럼 건너온 듯한 모습이거든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애니메이션 회사를 창업했다가 돌연 화장품 회사 마케터가 되고 다시
딱딱한 기계어가 오갈 것 같은 IT 기업의 컨설턴트로 변신을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식품 대기업 임원을 거쳐서 지금은 물류회사의 CEO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우물을 파라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자는 끈기 없고 산만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요. 실제로 저자의 어머니조차 왜 너는 한 우물을 파지 못하니 내가 다 창피하다라며 꾸짖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명함이 바뀔 때마다 또 옮겼어 하고 웃었고요. 저자 스스로도 남들은 다 정착하는데 나만 불안하게 떠도는 건 아닌지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겉보기에 산만해 보이는 저자의 이력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자는 단순히 이곳저곳을 기웃거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우물을 파다가 물이 나오지 않아 도망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우물을 파고 그 밑바닥을 서로 연결해 거대한 지하수로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커리어 피보팅이라고 부릅니다. 농구 경기에서 공을 잡은 선수가 한쪽 발을 축으로 단단히 고정한 채 다른 발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방향을 바꾸는 동작, 그거 뭔지 아시죠? 그것을 피벗이라고 부른대요. 우리 인생도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단단한 축으로 삼아서 새로운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저자가 화장품 회사에서 배운 브랜딩 능력을 축을 삼아서 IT 회사에서 시스템을 이해하고 다시 그 IT 지식을 축으로 식품 회사의 유통을 혁신했단 말이죠. 인생에 버려지는 경험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는데 우리는 생물학적인 수명은 길어지는 아이러니한 시대지요. 20년 일해서 번 돈으로 남은 50년을 버티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 40대의 변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이 흔들린다라고 저자는 말해요.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고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에서 몇 번의 피보팅을 겪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자가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은 6가지 피보팅 역량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언제 떠나야 할지 그 타이밍을 잡는 법부터 나만의 강점을 발견하는 법, 심지어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는 법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그려볼 생각입니다. 지금 하던 일이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든 괜찮습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건 당신의 뿌리가 더 넓은 땅을 향해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한 가지 재능만으론 부족한 시대, 다능인이 되는 법. 가만히 저자의 이력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불친절한 이력서예요. 애니메이션에서 화장품으로, 다시 IT와 식품을 거쳐 물류까지. 마치 뷔페 접시처럼 일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아마 면접관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을 겁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하고 싶은 게 뭐야? 하지만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이 불친절한 이력서 뒷면에 숨겨진 아주 치밀한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그 지도 이야기 해볼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저자가 여러 직업을 가졌다라는 사실에만 주목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왜, 그리고 어떻게 건너갔느냐, 이동의 논리입니다. 저자의 첫 시작은 애니메이션 회사 창업이었어요. 보통의 경우라면 여기에서 실패를 겪고 좌절했겠지만 저자는 여기에서
결핍을 읽어냅니다. 아, 나는 경영을 모르는구나. 비전만 있고 시스템을 모르는 사장은 위험하구나. 이 깨달음이 그녀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경영을 배우겠다고 들어간 곳이 화장품 회사 마케터였어요. 여기에서 그녀는 브랜딩이라는 무기를 넣습니다. 소비자의 욕망을 읽고 포장하는 기술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녀는 돌연 IT 컨설팅 회사로 점프합니다. 문과 출신 마케터가 기계어가 난무하는 IT라니 좀 무모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한 수가 숨어 있었어요.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마케팅만으로는 회사가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죠. 물건이 만들어지고 배송되고 정산되는 시스템을 알아야 진짜 경영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업의 척추라 불리는 ERP,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배우러 IT의 숲으로 들어간 겁니다. 저자는 단순히 직장을 옮긴 게 아니라 경영자라는 거대한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각들을 찾아다닌 셈이었어요. 화장품에서는 감성이라는 조각을, IT에서는 이성과 논리라는 조각을 주운 것이고요. 이 전략은 식품 회사로 옮겨갔을 때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보통의 식품 마케터들이 맛있어요를 외칠 때 저자는 IT 회사에서 배운 프로세스 설계 능력을 꺼내듭니다. 주먹구구식이었던 신제품 개발 과정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젝트 관리 툴을 도입해 업무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화장품에서 배운 고객을 읽는 눈과 IT에서 배운 시스템을 짜는 머리가 합쳐지니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인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책이 말하는 연결의 미학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점들을 연결하라 라고 했죠. 저자에게 과거의 직업들은 버리고 떠난 정거장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폴리메스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탁월함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산업혁명 이후 지난 200년 동안 세상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잘하라 하고 강요했습니다. 나사 조이는 사람은 나사만 조이고 엑셀 만지는 사람은 엑셀만 하라고요. 그래야 공장이 빨리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AI가 등장하면서 한 가지 지식만 파는 전문가는 위태로워졌어요. 방대한 지식을 학습한 AI가 그 전문성을 너무나 쉽게 대체해버리기 때문이죠. 오히려 서로 다른 분야를 엮어서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내는 능력, 즉, 저자처럼 마케팅하는 IT 전문가 혹은 경영을 아는 크리에이터 같은 융합형 인재가 살아남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자는 에밀리 와프닉의 말을 빌려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다능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건 산만함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호기심이자 생존 본능이라고 말이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커피만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재즈를 틀고 맑은 날에는 보사노바를 틀며 공간의 분위기를 큐레이션 했죠. 단골 손님의 표정을 살피면서 스몰 토크를 건너는 상담사 역할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잡무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보니까 그때 음악을 고르던 감각은 영상 편집에 쓰이고 손님과 대화하던 경험은 지금 여러분께 건네는 이 스토리텔링의 원천이 되고 있잖아요. 저의 커피 인생도 저자의 화려한 이직 경력도
낭비된 시간은 단 1초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던 게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은 숲길을 걸으면서 나만의 희귀한 아이템을 줍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제 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 있길래 저자는 그 낯선 분야들을 겁도 없이 넘나들 수 있었을까요? 문과생이 IT를 이해하고 마케터가 경영을 하게 만든 구체적인 도구들 말이지요. 저자가 맨몸으로 부딪혀 찾아낸 피보팅의 6가지 핵심 역량, 그 실전 기술들을 다음 섹션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맨손으로 낯선 정글을 뚫는 법, 호기심, 모방, 그리고 융합. 앞선 시간에 우리는 한 우물을 파라라는 신화에서 벗어나 여러 경험을 연결하는 다능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맨손으로 그 낯선 정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죠. 전공도 아니고 경력도 없는 새로운 분야로 뛰어들 때 우리를 지켜줄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자는 자신의 25년 커리어 피보팅 경험을 통해 그 무기를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면서 AI조차 쉽게 흉내낼 수 없는 3가지의 핵심 역량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바로 호기심과 모방력, 그리고 호환력입니다. 첫 번째 무기, 호기심입니다. 너무 뻔한 단어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호기심은 단순히 이거 재밌겠는데 하는 가벼운 흥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순수한 열정이자 전문성으로 가는 비상구입니다. 제게는 아주 인상적인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저자가 함께 일했던 한 식품 연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연구원이라고 하면 명문대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가진 엘리트들을 떠올리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원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농대를 졸업하고 시골의 작은 식품 공장에서 생산직 과장으로 일하던 분이었죠. 매일 공장 라인을 돌면서 생산량을 맞추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습관이 하나 있었대요.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이 재료는 왜 꼭 냉장 보관을 해야 되지? 공정 온도를 10도만 높이면 어떨까? 이 첨가물의 진짜 역할이 뭘까? 남들이 기계적으로 작업할 때 그는 왜를 물었습니다. 궁금증이 생기면 논문을 찾아보고 본사 연구원들을 귀찮게 하며 답을 구했대요. 결국 그는 독학으로 자격증을 따고 대기업 연구소의 품질관리 연구원으로 스카우트 됩니다. 박사학위는 없었지만 현장을 꿰뚫고 있던 그만의 호기심이 그를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로 만든 것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호기심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며 이것이야말로 배움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취제라고요. 낯선 분야로 넘어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라는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피보터가 될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모방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것을 베끼지 마라, 창의적이어야 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피보팅의 세계에서는 모방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 기술입니다. 저자는 초등학교 서예 시간의 기억을 꺼내놓습니다. 선생님의 아름다운 글씨를 담고 싶어 화선지를 대고 그대로 베껴 쓰던 그 임서의 과정 말이지요. 처음에는 그저 따라 그리는 것에 불과했지만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붓끝의 감각이 손에 들어오고 마침내 자신만의 필체가 생겨났단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가 처음 홍보 기사를 써야 했을 때 그는 막막함에 좌절하는 대신 경쟁사의 기사 10개를 출력했대요. 그리고 그 구조와 헤드라인을 그대로 따라 썼습니다. IT 컨설턴트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장 일 잘하는 선배의 제안서를 옆에 펴두고 목차 순서부터 단어 선택까지 집요하게 모방합니다. 피카소는 좋은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라고 했대요. 스티브 잡스 역시 이 말을 평생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진입할 때 맨땅에 해당하지 마세요. 그 분야의 최고를 찾아 그들의 결과물을 관찰하고 구조를 해체하고 똑같이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이 전문가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거든요.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100% 똑같이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방하라. 창조는 그 지루한 반복 끝에 찾아오는 선물이다 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무기는 호환력, 즉 융합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은 앞서 배운 호기심과 모방력을 통해서 얻은 재료들을 비로소 나만의 요리로 만드는 단계예요. 서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A와 B를 합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C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지요. 책에 소개된 홍 여사의 이야기가 이 호환력이 무엇인지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홍 여사님은요, 대학가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던 분이었대요. 음식 솜씨가 좋아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고요. 세월이 흘러서 하숙 문화가 사라지고 원룸 임대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보통의 집주인들이라면 방값과 관리비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홍 여사는 자신의 과거 역량인 음식 솜씨를 임대업에 접목하게 돼요. 우리 원룸은 아침밥을 줍니다. 이 한마디가 판을 바꿨습니다. 아침을 챙겨 먹고 싶은 학생과 직장인들이 줄을 섰고 공실률 0%의 건물을 두 채나 가진 건물주가 되었다는 거지요. 하숙집 아줌마의 밥심과 부동산 임대업의 공간이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것입니다. 저자의 커리어 역시 이 호환력의 결정체라고 보여져요. 화장품 회사에서 배운 감성적인 브랜딩과 IT 회사에서 배운 이성적인 시스템 사고를 융합하여 식품 회사에서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을 실현했으니까요. 한 분야의 전문가는 깊지만 좁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피보터는 넓습니다. A에서 배운 것을 B에 적용하고 C에서 겪은 실패를 D의 걸음으로 삼을 줄 알지요. A가 데이터를 학습해 평균적인 답을 내놓을 때 서로 다른 경험을 충돌시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호환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영리한 모방력, 그리고 흩어진 구슬을 꿰어 보배로 만드는 호환력. 이 세 가지 무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낯선 숲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기가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 무기를 휘두를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겠지요. 다음 섹션에서는 저자가 말하는 나머지 세 가지 역량, 상향심, 주인의식, 그리고 추진력을 통해 우리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을 배워볼 겁니다. 특히 재주 많은 놈이 굶어 죽는다라는 옛말을 뒤집어 어떻게 다재다능함이 생존의 무기가 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나를 지키는 마음의 근육. 앞선 시간에서 우리는 낯선 숲을 헤쳐나가는 기술적인 무기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지도가 있고 날카로운 칼이 있어도 그것을 쥐고 걸어갈 다리 힘이 없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할 겁니다. 피보팅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는 그 다리의 힘, 바로 마음의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자는 피보팅을 완성하는 나머지 세 가지 핵심 역량으로 상향심, 주인의식, 그리고 추진력을 꼽았어요. 이 세 단어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흔하게 들어온 말이긴 해요. 어쩌면 너무 흔해서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자의 삶을 통해서 이 단어들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것이야말로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존엄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임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의 근육은 상향심입니다. 글자 그대로 더 높은 곳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종종 현재에 만족하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라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자는 현상 유지란 퇴보라고 단언했어요.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다면 그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책에는 26세의 나이에 월 1,300만 원을 버는 한 택시기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의 택시기사들이 하루 300개를 배송할 때 그는 하루 700개를 배송합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 계단을 뛰어오르고 배송 동선을 1분 단위로 쪼개 연구했습니다. 남들이 택배 일이 다 그렇지 뭐 라고 체념할 때 그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향심입니다. 단순히 돈을 더 벌겠다 하는 욕심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겠다는 성장에 대한 갈증인 거죠. 저자가 안정적인 글로벌 기업을 제 발로 걸어나와 MBA를 떠나고 익숙한 화장품 업계를 떠나 낯선 식품 회사로 이직했던 이유도 바로 이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안주하는 순간 우리의 커리어는 화석처럼 굳어버리거든요. 피보팅은 현재가 싫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싶어서 떠나는 사람들의 특권인 거죠. 두 번째 근육은 주인의식입니다. 사실 이 단어만큼 직장인들에게 반감을 사는 말도 없을 거예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주인처럼 일하라고? 라며 냉소하기 쉽죠. 저자 역시 당신은 회사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주인의식은 회사를 위해 희생을 하는 뜻은 아니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주인이 되라는 뜻이에요. 내 사업을 하듯 일하는 사람만이 진짜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죠. 책에 소개됐던 나또 방사능 검사 사건은 주인의식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저자가 담당하던 나또 제품이 수입 중단 위기에 처해졌대요.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증명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통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서류를 받는 데에만 4일이 걸리고 마트에서는 3일 내에 물건이 안 들어오면 제품 코드를 삭제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동료들은 천재지변인데 어쩌겠어. 규정이 그렇다잖아. 라며 포기했대요. 직원 마인드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달랐어요. 이 제품이 내 자식 같았고 이 사업이 내 회사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직접 공항에서 서류를 받아와 세관을 통과시켰고 단 하루 만에 문제를 해결해요. 이 사건 이후에 회사 내에서 저자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총괄 사장님에게 낫또 사업을 살려낸 친구로 각인되었지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내 담당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평생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부품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은 결국 그 조직의 리더가 되거나 자신의 세상을 만드는 진짜 주인이 됩니다. 저자는 이것을 수처작주, 즉 어디에 있든 그곳의 주인이 되라 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마지막 근육은 추진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기심과 상향심, 주인의식을 가졌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안 되면 어떡하지? 남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저자는 영업과 세일즈 업계의 불문율인 10대 3대 1 법칙을 통해 이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조언합니다. 10명에게 제안을 하면 그중 3명이 관심을 보이고 최종적으로 1명과 계약이 성사된다는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알고 나면 거절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9번의 거절은 한 번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가 되거든요. 아, 이번 거절로 성공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준비된 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생각만 하고 있는 100가지 계획보다 서툴더라도 지금 당장 시도한 한 가지 행동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계획 언제 실행하시겠습니까?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을 내디디는 지금일지도 몰라요. 상향심으로 꿈을 꾸고 주인의식으로 문제를 돌파하며 추진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 이 세 가지 마음의 근육만 단단하다면 우리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역량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언제 떠나야 하는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인 AI와 어떻게 함께 춤을 출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현실적인 조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무님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 그리고 AI라는 파도 타기. 우리는 앞서 피보팅을 위한 내면의 근육과 기술적인 무기들을 챙겼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도 두려운 질문 앞에 설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떠나야 합니까? 많은 직장인이 일요일 저녁만 되면 이유 모를 가슴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월요병이라고 부르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죠.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지 모른다고요. 저자는 떠나야 할 타이밍을 알리는 몇 가지 결정적인 신호를 제시합니다. 가장 정직한 것은 몸이에요. 특별한 병이 없는 데에도 두통이 잦고 소화가 안 되고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스트레스가 임계치를 넘었다는 증거랍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신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신호, 바로 상상력의 부재라고 해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5년 후의 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십니까? 혹시 그 모습이 전혀 떠오르지 않거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암담해진다면 지금이 바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똑같고 앞으로도 배울 것이 없다면 당신은 안정된 것이 아니라 정체된 것입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이니까요. 책에 등장하는 영상 편집자 MC의 이야기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편집자였지만 40대 중반이 되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실무자로 남기에는 나이가 많고 관리자가 되자니 편집 기술을 놓아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의 선택은 퇴사가 아닌 시장의 이동이었어요. 그는 기업을 떠나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있는 크리에이터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나이보다 실력이 중요했고 그의 노련한 편집 기술은 오히려 환영받았대요. 지금 그는 정년 없이 60대까지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만들었습니다. 피보팅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MC처럼 나의 일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곳으로 무대를 옮기는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도 문 밖에는 또 다른 공포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인공지능 AI라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으면 어떡하나 하는 질문은 이제 공상과학 영화의 대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공포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내놨습니다. AI가 당신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닙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이 당신의 자리를 가져갈 겁니다. 여기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디자이너 A씨와 D씨가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을 때 세 사람의 몫의 일을 혼자 해내며 살아남은 사람은 A씨였어요. 그녀의 비결은 밤새 야근이 아니라 AI였습니다. 그녀는 이미지 생성 AI로 배경을 만들고 카피를 뽑아내며 작업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요. 반면 동료 D씨는 회사 일에 왜 내 돈을 써서 AI를 배우냐 하며 변화를 거부했지요.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A씨의 연봉이 올랐고 D씨는 회사를 떠나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사무실에 엑셀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기억하시죠? 계산기와 장부로 며칠씩 걸리던 일을 엑셀은 단 몇 분 만에 해치웠습니다. 그때 엑셀을 배운 사람은 능력자가 되었고 거부한 사람은 도태되었지요. 지금의 AI는 그때의 엑셀과 같다고요. 이제 엑셀을 다루는 것이 직장인의 기본이 되었듯 머지않아 AI를 다루지 못하면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AI가 어떻게를 담당한다면 인간은 왜와 무엇을 담당해야 합니다. AI는 정보를 요약하고 초안을 쓰고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적인 일에는 탁월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이 우리 브랜드의 톤 앤 매너에 맞는지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번역가 HC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단순 번역 시장이 AI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HC는 품질 감독자이자 컨설턴트로 변신했습니다. AI가 번역한 의학 용어에 미세한 오류를 잡아내고 기업의 브랜드 보이스를 설계해주는 전문가로 피보팅한 것이죠. 그녀는 AI와 싸우는 대신 AI의 결과물을 검증하고 책임지는
최종 결정자의 위치로 올라선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인간의 역할 재정의라고 부릅니다. AI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은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AI가 내놓은 답을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일요일 밤의 불안함은 떠날 때가 되었다는 신호이고 AI의 등장은 새로운 도구를 손에 줄 기회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파도가 높다는 것은 그 파도에 올라타기만 하면 더 멀리,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떠날 때를 알고 AI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만난 당신에게 남은 것은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일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경험은 자산이 된다. 이 책의 요약 정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애니메이션을 꿈꾸던 청년이 화장품 마케터가 되고 기계어가 난무하는 IT 세계를 거쳐 식품회사의 임원이 되고 마침내 물류회사의 CEO가 되기까지 저자의 25년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너는 왜 진득하지 못하니? 라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 이것은 방황이 아니라 탐험이거든요. 라고 증명해 보인 치열한 기록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배웠던 호기심은 낯선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였고 모방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사다리였으며 호환력은 전혀 다른 재료를 섞어 나만의 요리를 만드는 마법이었습니다. 또한 상향심과 주인의식 그리고 두려움 없이 실행하는 추진력이라는 마음의 근육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낯선 정글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AI가 내 자리를 뺏으면 어쩌나 하는 공포 앞에서 저자가 건넨 말은 참 용기가 됐습니다. AI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지루한 반복 업무를 대신해주고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해 줄 수 있는 날개라는 사실을요. 엑셀을 다루듯이 AI를 다루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질문과 판단의 영역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다가올 미래의 생존법임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세요. 그 손에는 지난 시간 동안 치열하게 살아낸 흔적들이 묻어 있습니다. 펜을 쥐었던 굳은 살, 마우스를 잡느라 시큰거리는 손목, 혹은 누군가를 돌보느라 거칠어진 피부결까지. 그 모든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저자가 법학 전공을 글쓰기에 녹여내고 화장품의 감성을 IT 기술에 접목했듯이 여러분들이 흘려보낸 땀방울과 눈물, 심지어 실패라고 생각했던 기억들조차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 단단한 자산으로 쌓여 있습니다. 버려지는 경험은 단 하나도 없어요.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과거의 점들은 반드시 미래의 어느 순간 연결돼서 찬란한 선을 그릴 테니까요. 재주 많은 놈은 굶어 죽는다라는 옛말은 이제 틀렸다는 거 알게 됐지요. 오히려 재주가 많아서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해본 것이 많아서 굶어 죽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당신은 산만한 것이 아니라 다능인이며 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적응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다재다능하고 더 큰 가능성을 품고 있으니까요. 파랑새가 먼 숲이 아니라 우리 집 처마 아래에 있었듯 우리가 찾아 헤매던 그 길은 사실 내 안에 내가 걸어온 그 모든 발자국 속에 이미 있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그 교집합을 찾아 한 발짝 몸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피보팅의 시작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디 그 흔들림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의 아름다운 별자리를 완성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피보팅을 응원합니다. You look at me with those eyes like you love me. I could see you in this room for the rest of my life. You make it so hard for me to forget you and leave you behind. We are on two separate roads now, baby, but you're still mine. So tragic, all the things that I love about you. It's getting harder to say goodbye.